요즘에 헌재만큼 불신의 대상이죠.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런데 어제 과거의 잘못에만 매몰돼서 선관위를 평가하는 것에 쉽게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 못한다는 거죠. 채용 비리, 뭐 보안 부실까지 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과만 해도 좀 부족할 판인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제 검증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네. 국가기관의 검증은 과거를 관점으로 하지 않거든요. 네. 현재와 미래를 관점으로 하는 겁니다. 1년에 매년 국정감사가 있고요. 또 매년 상임위가 돌아가고요. 또 상시감사가 있고요. 또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항상 감사를 받고 검증을 받는 거는 국가기관의 어떠한 숙명이에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의 정치주의에서 대신해서 누가 감사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선관위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선관위의 사고방식이 위에 사무처의 수장부터 사무하는 직원들까지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지금 이런 것인데 지금 뭐 채용 비리도 그렇고 또 부실적인 문제도 그렇고 검증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말이 나올 게 아니라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원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신뢰라고 봅니다. 결국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정말 꽃입니다. 예.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걸 뭐 우리가 진영간 흔들면 안 되겠지만 또 한번 이 시스템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의 이 재판관 시스템도 정말 지금이 좋은 것인지 그렇죠.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느 시스템인들 완벽한 게 있습니까? 미국도 지금 막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 미국 사회에서도 한번 정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도 그 이야기입니다. 따져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비를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신뢰 부분입니다. 중앙선관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조직에 대한 신뢰입니다. 채용 비리 있고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기관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눈치 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 안 보는 데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눈치 봅니다. 그래? 그 여론조사 맞는 거야? 당장 들고 들어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많이 당해보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누가 또 뭐 연락이 옵니다. 배본부장, 배소장 제발 좀 뉴스 캐비닛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당신 한마디가 또 전국 뭐 글로벌의 전 세계에 지금 시장에 요동을 쳐요 이러면서 제발 좀 부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뭐 하여튼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동재 앵커가 워낙 진행을 잘하니까 지금 캐비넷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땅을 막 또 막 파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이 채용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 대호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아니 서울대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 지성들. 아니고 솔직하게 무슨 학벌 사회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딱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건설 걸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대학교의 2022학번 이 여학생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영어 영문학과 여학생이에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니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판사가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관위를 향해서 뭐 해라 저 해라 경찰이 가서 판사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위에서 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 채용 비리 왜 못 막았죠? 그 반성은 왜 안 합니까? 네. 누가 감시하죠? 심지어 그 넘버 2의 아들이 들어왔고 세자라고 불렸다고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감히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님이시라 감히 무슨 말도 못하고 오시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두 번째 이 제도도 좀 손볼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건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이야기만 해도 불경입니까? 어떻게 감히 말이야 뉴스 캐비넷에 나가서 그따위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제1노조 제3노조에서 들고 일어날 거야? 저는 제발요 좀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나쁜 말 합니까? 정말 제가 분석한
이 40년의 노하우를 쏟아내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시스템의 신뢰예요. 저는 네트워크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정말 최고의 우리 신 칼럼니스트도 아니 김 죄송합니다. 김 칼럼니스트 너무 새로우신 것 같으시. 김 칼럼니스트도 빵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성심당 빵 지금 난리야 대전에. 네. 진정성 있잖아요. 대전이 네. 지금 하나도 1등 못하고 이제 하나 그룹은 요즘 잘 나가요. 근데 네. 전국 1등 하는 게 성심당이야. 이 성심당도 해킹을 당했어요. 아 그래요? 빵이 무슨 죄야? 빵이 무슨 죄예요? 빵 터지면 되지. 네. 그런데 이 성심당마저도 이 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DM 피해를 입니다. 개인정보 홀라당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이 괜찮냐? 그건 못 물어봅니까? 그거 물어보면 또 불경죄입니까? 당신 또 부정선거 운운하는 거야? 저는 제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물론 여러 차례 설명이 되긴 했습니다. 이동재 것도 아시면서 이 사전투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느냐. 통계 전문가들 주장하는 게 이 수치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주장이 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걸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신뢰를 이런 불신을 좀 떨쳐낼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런 이야기도 못하고 이동재 거 좀 여쭤볼게요. 이런 이야기도 못합니까? 이야기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저는 이 중앙선거 자꾸 이게 표정이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네. 그래서 그럼 요 그래서 정도하고 저희가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신뢰거든요.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직의 신뢰. 네. 그다음에 이 시스템의 신뢰에 대해서 분명히 잘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어낸 겁니까? 바로 이 네트워크 해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전투표에 어떻게 관리되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 뭐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 한 번 더 우리가 더 믿게끔 정말 철석같이 믿게끔 해줄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걸 뭐 못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선관위만큼 그러면은 불신에 반해 헌재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헌재 관련 데이터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공정에서요. 헌재 관련 여론조사 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에 공정이 45.1%고요. 불공정이 49.4%였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40%에서 50% 정도는 헌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뭐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신뢰도도 지금 추락한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이런 때일수록 의심을 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오해를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정말 이 우리 국민의 절반은 우리는 이거 승복할 수 없다. 또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조서도 변호인단에서는 이건 아니다. 본인이 등장을 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서 판단을 내릴 일이지. 이걸 미리 검찰에서 발언한 것들로 조서를 해서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직접 정언하는 것을 김을 빼버리면 이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조대현 헌법재판관 출신이에요. 네. 아예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 주장은 뭐냐면 직접 본인이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정언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만 이것이 대통령의 방어권과 그리고 이런 민감한 엄중한 정말 대한민국의 여론이 정말 쪽 반으로 쭉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의 10만 미터 지금 깊이 파들어갔어요. 진영간 골이. 네. 이걸 우리가 그래도 좀 다독거릴 수가 있다.
그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최후 변론 이전에 또 추가적으로 변론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변론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17차 변론까지 갔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무려 174일을 심리를 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예. 지연이 됐던 어쨌든 간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외 관계라든지 국내에 이 전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소용돌이가 올 이 결과를 이렇게 속도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까지 내릴 일이 있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 헌법재판관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강조를 하고 또 하는 이유도 뭔가 좀 어떤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부분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지우는 한은 이 여론이 달라지지가 않을 거예요. 가령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펜이나 마이크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여론조사 공정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방금 전에 신뢰 이야기를 했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따지면 될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공정이네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도 지금 지각 변동이 균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지금까지 보셨을 때 이제 정치권 여론조사 전개 지금까지 보셨을 때 일부 정치권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국힘에 한정했을 때 잠룡 중에서 조기 대선이나 출마를 언급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아닌 분도 계신데 어떤 경우가 현재까지 더 데이터가 좋습니까? 글쎄요, 뭐 누가 데이터 좋냐 이 말씀이죠, 그죠? 예. 지금 일단은 다자 대결 구도로 따져 본다면 물론 양자 대결도 있기는 합니다만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 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보수정들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그 기준으로 볼 때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고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바짝 올라와 있어요. 지금 좀 처져 있는 쪽은 한동훈 전 대표, 이건 이제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가장 큰 이유로 봐야 되겠죠. 홍준표 시장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비상계엄 이전만 하더라도 가장 좀 견고하게 유지되던 인물은 홍준표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좀 김문수 장관에게 자신이 확보하고 있었던 좀 자리를 좀 내놓은 것도 있고 또 명태균 이 사람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것도 홍준표 시장은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아까 헌법재판소 신뢰 문제부터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중요한 게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국회의원들 요거는 신뢰도가 항상 5대5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하. 근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도가 50%가 되는 거는 이거는 만약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국민들이 수용을 못하게 되는 더 큰 혼란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나중에 또 만약에 탄핵 결과에 따라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헌재에게 제가 좀만 더 이어가자면은 헌재가 어제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20일 그러니까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를 하면서 그러니까 문영부 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형사재판 오전 10시에 하고 탄핵 심판 2시니까 시간 텀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반드시 또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반드시 이거를 뭐 내일까지 무조건 끝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26년 법관 생활했던 김익현 변호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재판을 한 적은 저도 없죠. 뭐냐면 재판이 겹치면 나중에 생겼던 재판이 의례적으로 그 재판부께서 그래요? 저 사전에 똑같은 날짜에 그렇죠. 재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날짜 말고 다른 날짜를 지정하시오라고 하는데 오전 오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전 오후에 걸쳐 있는 두 가지 재판이 다 굉장히 중대성을 갖는 재판입니다. 오전에 있는 형사 재판의 구속 신문 취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구속에 대한 취소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것이고요. 오후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고 증인 신문 3명이 있어요. 그렇죠. 증인 신문 3명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려면 변호사들이 몇 박 며칠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준비하려면 변호사들이 몇 박 며칠을 준비하는데 이거를 하루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형사 재판이 오전 10시에 있다 하더라도 네. 형사 재판이 그러면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 다시 재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이 길어지면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혀 배려심이 없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문제 제기하니까 1시간 네. 딱 늦춰졌어요. 2시? 그러면 3시에 할게. 이게 증인 신문이 3명이 있는데 3시에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3시에 부분이고. 시작하면 이거 최소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쫙 가도 9시에 끝난다고. 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38조에 우리가 다 지금 180일에 끝내야 된다 알고 있는데 네. 그 38조의 단서에 보면 예. 거리된 헌법재판관의 거리든 상태로 인해서 재판관 수가 7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180일 기간은 7명이 되지 않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당초 헌법재판소가 우리 탄핵을 국회에서 청구했을 때 6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기 전에 그 6명 기간은 180일에 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마흔혁 또 2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하게 되면 네. 그 기간도 산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속도를 내는 게 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도가 50%에 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네. 이런 식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계속 팽배한 상황인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까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지호 경찰청장 주소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는 거 이거 위법하다. 네. 이거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이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거 형사소송법에서 없는 건데 이거를 채택하는 거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영배 대행이 이의 신청 기간 도과했다. 그냥 차 떠났다 이러면서 네. 기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위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위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 왜냐면 취소 사유가 있고 무효 사유가 있는데 예. 무효 사유라는 거는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무효인 거거든요. 이의 신청 기간을 그게 법률에 어디 근거되어 있는지 제가 못 찾아가지고 궁금한 건데 원래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재판이 종결할 때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판사님들이 그 변론 기일마다 얘기하는 게 지난번 재판에 이의할 게 있습니까? 지난번 재판에 이의할 게 있습니까? 재판을 종결할 때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요. 네. 하다못해 재판 종결했어요. 예. 선고기일 전에도 이의할 게 생겼다. 그렇죠. 변론 재개 예. 신청을 합니다. 그럼 또 그걸 또 받아줘요. 예. 새로운 증거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의 신청 기간에 대해서 너무 재판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또 TF팀에서 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 자체가 4차 기일에 이미 이루어졌다. 4차 기일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8차, 9차까지 왔으니까 이제 못해. 네. 이런 논리인데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4차건 9차건 간에 네. 예? 이게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그 문영배 재판관이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했으니까 기각하겠다 이렇게 자를 게 아니라 예. 우리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수기에서 선고에 참고를 하겠다. 혹은 뭐 변론 종결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죠. 보통 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받아보겠습니다.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도과됐다. 뭘 도과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관들 뭐 TF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조계 지금 도는 얘기가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헌재 연구관들이 좀 불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또 얘기도 좀 돌기도 합니다. TF 연구관들이 네. 문영배 대행의 재판 진행에 네.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다. 이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사장님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부장님이 이제 사장님한테 깨집니다. 네. 그럼 부장이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 김 과장이 했잖아. 그 김 대리가 했잖아.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대본을 이른바 대본 사건인데 대본. 이 대본 내가 쓴 거 아닙니다. 네. 이거 TF팀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조명과 우리 2030 세대들이 원래 문영배 파기 놀이 하다가 헌법재판관 TF 파기 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그 화살이 TF들한테 간 건데 아하. 이 TF라는 그 헌법 연구관들은 그냥 일반 직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채용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나는 책임이 없다고? 이건 약간 멋이 없는 행위죠. 약간 후진 행위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헌법 연구관들이 문영배 재판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신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일각이고 그것이 워낙 지금
진영 간 골이 깊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게 엄중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한번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심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 선고 한 번으로 대통령이 파면이냐 또는 또 복귀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또 이의 제기를 하고 의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 신뢰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했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공정하게 심리한다. 네. 결과를 놓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쫙 찢어지더라도 그것은 뭐 이념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과정에 대한 것이 지금 이 시비가 걸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불공정한 심리한다가 49.4인데 대구 경북은 무려 62.5%. 62.5%. 62.5%. 예. 더군다나 서울의 경우에도 51.6입니다. 51.6. 서울이 51.6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위치하는 곳이 서울입니다. 네. 51.6이에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온 국민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외에 바깥에서 시선도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수준을 보는 겁니다. 법치주의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기 이제 신뢰도 있고 비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이 비교라는 것이 누구와 비교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 못하겠습니까? 총선 지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당의 회의가 있습니다. 못 가겠습니까? 완전 프리패스죠. 예. 지금 그거 다 인정해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아마 저는 이 시청자분들께 제가 묻는 겁니다. 20일 날이고 25일이면 불과 며칠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25일 충분히 이것을 이 변론을 준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나서서 하겠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참 이걸 납득하기가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교인데 중도층도 헌재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 아니 예. 중도층에서도 이 예. 날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탓세만 미뤄달라고 한덕수 하는 건데.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흡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정인으로 채택 못할 일이 있습니까? 또 한 번 불렀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재판할 때도 정인들 이 사람 꼭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다면 그 또 정인 증거 자료 한 번 더 보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조지호 경찰청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이야기하면서 이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는 정원이 바뀐 거에 대해서 또 그럼 또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에서? 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이 이야기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이 헌법 재판에서는 삼읍시다. 다른 검찰에서의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나온 거를 참고 삼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이야기는 그 검찰 조사를 나중에 정은 이후에 보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검찰 조사로 벌써 여러 차례에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김이 확 세고 나와서 이야기한들 그걸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저도 그래 나와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선고가 어떤 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설사 인용이 나오고 설사 대통령의 파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지층들은 격앙이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멍 하나 들어갈 정도가 없을 정도로 이 헌법 심리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그래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네. 나오죠. 예. 우리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건축 공사를 할 때 시멘트를 뿌리고 양생 기간을 걸쳐요. 아. 양생 기간을 충분히 있어야지 건설이 안전하게 건설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내일 있을 증인 신문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새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준비 시간이. 네. 그러면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재판 준비가 충분하지 않는 거고 시멘트 양생 기간이 거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첫 변론기를 열었으면 적어도 3, 4일, 보통 일주일 줍니다. 보통 관련 사건이 있으면 일주일 줘가지고 자, 이 관련 사건이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뵈시죠. 다음 주에 한덕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좀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좀 안전하지 않은 판결이 나올 것 같다. 건축으로 비교하자면 일단 양생이 안 돼 버리면 거푸집 자체가 이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죠.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향후에 추가 변론 가능성은 지금 봤을 때는 더 안 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10차로 끝내버릴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법조계에서 나온 얘기가 3월 초에 어떻게든 선고를 하려고 할 것이다. 뭐 3월 11일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3월 11일 말씀도 하시던데 근데 저희가 월요일에 그 허영 교수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좀 다루기도 했지만 이 방어권이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보장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끝까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님 또 이인호 중앙대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이라면 2말 3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결정문 작성에만 한 달 이상 소요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판결문 쓸 때 보면은 판결문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형사 사건도. 아무리 단순한 폭행 사건이 한 대 맞았어요. 아무리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도 선고기일을 한 달을 잡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일반 재판부는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짧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집중하면 됐기 때문에 짧게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도 뭐 선관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고 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도 원래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8명의 재판관에서 다 봐야 되니까 이거 이인호 교수님 말처럼 물리적으로 한 달 안에 선고는 못해요. 적어도 2달 혹은 한 달 반 2달이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을 것이고 평의 과정을 거칠 것인데 거기서 평의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어떻게 작성할 것입니까? 물론 그거 그대로 작성을 해야 돼요. 4대4가 나오면 4대4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5대3이면 5대3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3월 초 선고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늦게 잡아도 종결시부터 한 달 반은 걸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미 답정너 재판을 하면서 TF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는 이상 변호사님 말씀같이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요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퇴임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문영배랑 또 4월 18일 퇴임하기 그 전전날이나 그 직전에 바로 선고를 하고 바로 퇴임하고 훅 사라지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3월 초에 선고를 내리면 그 후폭풍이 한 달을 갈 거기 때문에 본인들 근무하면 후폭풍이 갈 거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 4월 한 15일쯤 뭐 4월 10일쯤 잡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것도 보면은 이 두 헌법 재판관의 퇴임 날짜를 또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조차도 말이 안 된다. 어떤 답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무려 174일을 끌었습니까? 그럴 내용은 아니죠. 이게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 선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더 몇천 배, 뭐 몇억 배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여기에 이동쟁크 이야기한 대로 답이 정해져 있다. 어떤 두 재판관의 퇴임일에 맞출 일입니까 이게? 저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추가적으로 더 정인을 요청한다면 그것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고 트집 잡기나 시간 끌기의 이유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사유를 들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일이지만 저는 자칫 이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지금 어떤 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거 아니야 헌법재판관. 그런 게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그건 돼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후폭풍을 더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심리 과정만큼은 정말 그래도 정말 하는 데까지는 하고 내린 결정이다라는 것이 다른 누구를 떠나서 중도층들은 그래야 적어도 힘이 어느 한쪽으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 파장이 적어도 더 대폭발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정도는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지고 소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추 도사님 말처럼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